장서방은 씩 웃으며 숙향을 앞질러 걷는다. 나는 소양이가 사는 집 머슴이다. 일꾼. 소양이가 삼천포 소식을 궁금해하길래 들렀다. 너는 소양이 동생이 모양인데 이름이 뭐냐? 숙향입니다. 카모, 언니는 어째 삽니까? 어렵사리 묻는다는 말이 애매모호하다. 장서방은 그 뜻을 충분히 짐작한다. 아직은 어린 것이 그 외에 또 뭐라고 물을 수 있겠나. 장서방은 걸음을 멈추고 숙향을 향해 돌아서 고개를 숙여 잠시 응시한다. 소양이는 잘 지낸다. 그래도 여기 삼천포 식구들이 보고 싶어서 늘 마음이 안타깝지만 이제 머지않아 돌아올 거다. 내가 가는 길에 너도 뭐 전해줄 말 있나? 숙향은 그저 장서방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갑자기 보따리를 장서방에게 내밀며 아저씨예, 요 잠깐만 있어 예. 금방 올깁니다. 하고는 꽁지머리를 휘날리며 장사꾼들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발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봐서 잘 자란 아이라고 생각하며 숙향이 당부했으니 자리를 떠날 수도 없는 장서방은 보따리를 들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장마당을 구경하는데 숙향이 숨을 헐떡거리며 돌아왔다. 그리고 장서방이 들고 있는 보따리 한쪽 구석에 무엇인가를 구겨 넣는다. 이거 우리 언니 갖다 주이소. 언니가 좋아하는 깁니다. 그래, 알았다. 뭔지 모르지만 내 꼭 언니한테 전하마. 그런데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금방 잊어버린 숙향의 이름을 묻자 숙향이라고 예. 금방 잊어붙습니까? 나무라듯 숙향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자 장서방은 호탕하게 웃는다. 그래 숙향이 내 꼭 전해주지. 하고는 성큼 걸음으로 잡으러 가는 장서방의 뒤를 숙향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한참을 쳐다보며 언니를 그린다. 초겨울 해걸음에 종가의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광수인민은 신이 났다. 태광도 거들먹거리며 어깨를 활짝 펴고 목소리가 크다. 태습이 지난밤에 태광에게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일렀다. 장서방이 제안했지만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종가에서 소작꾼들 게을러할 것과 그리고 소작료를 면해준다는 것과 심지어 송아지를 사줄 수 있다는 것까지 내놓았었다. 두 눈이 왕벙울처럼 커진 태광이 형과 형수를 보며 한다는 소리가 그캐도 되는 깁니까? 하며 되물은 것뿐이었다. 과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종가에 모인 동네 사람들은 잔뜩 풀이주고 있다. 그래도 모처럼 맡아보는 군침 도는 음식 냄새에 개걸거리며 무슨 음식거리가 나올까에 관심이 높다. 어차피 없는 살림인데 쥐어짠다고 소작이 나올 리도 없고 또 그 형편이 동네 사람들 모두 같다 보니 기는 죽어 있어도 속마음은 차라리 편한 사람들이다. 혼자 당하는 고초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다들 대청으로 오르시지요? 탁주부터 한 잔들씩 하고 아침에 상 다 봤으면 내놓이소. 태광이 전기에다 대고 큰 소리를 지른다. 몇 명이라면 방 안에서도 가능하지만 온 동네 소작들이 다 모였으니 춥더라도 대청 밖에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 갑니다. 캐도 좀 들어줘야지. 무거워서 우리는 들도 못합니다. 창호 어마이가 호들갑을 떨어대며 태광에게 말하자 태광은 마루에다 대고 그 있지만 말고 상이라도 좀 내어서 하고 핀잔 아닌 핀잔을 주자 남정네들이 우르르 서로서로 달려들어 교자상을 전기에서 내온다. 과히 종갓집 상이다. 김이 설설 서리는 수육이 접시 한가득 담겨져 있고 발갛게 양념이 핀 배추절임에 심지어 명태전, 잡채까지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상이다. 큰 바람 지나고 난 후부터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동네 사람들은 뱃속에서 회가 난리를 치는 통에 좀 전에 소작류 때문에 처진 어깨가 갑자기 치솟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아이고 참, 가마 좀 있으소? 아무리 캐도 그렇지 행님도 안 나오시는데 어째 그리 걸신 들린 사람들 멘치로 카요? 행님! 태광이 걷는 방에다 대고 큰 소리로 부르자 다 듣고 있던 태습이 문을 열고 나오며 좌중을 휘둘러 본다. 어이구, 다들 오셨소. 날이 쌀쌀하지만 탁자 한 사발 하모 앉아있을만 할게요. 뭐 얘기들은 이따 나누기로 하고 우선에 뭐 몸이나 녹이시지. 태광아, 탁주는 충분하나? 서말이나 받아나 심도. 태광은 벌써 탁주 사발을 입에 대고 마시다가 입가에 술을 줄줄 흘리며 대답한다. 모처럼 대하는 진수성찬에 사람들은 체면이고 순수고 뭐도 없이 그저 입에 집어넣기 바쁘다. 태섭은 누구도 자기에게 한마디도 않는 상황을 충분히 안다는 듯 우두커니 서서 장수방의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겨보며 과히 손해나는 일은 아닐 것이라 여긴다. 한편 전기에서도 난리다. 누구를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동네 안악들이 모두 모인 듯하다. 광수애미는 이럴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 수아에게 이르듯 일을 시키며 큰 소리로 책망을 하거나 나무라도 여인네들은 머리 조아리며 전조각이라도 얻어먹을 것을 생각하여 한껏 몸을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부르지도 않은 창호 엄마이까지 묻혀서 들이닥친 것이다. 밉지만 내쫓을 수도 없어서 입만 삐죽거리고 말았다. 또 창호내로서는 흉년이 든 후 누구 하나 돈 될 만큼 술을 먹는 자도 없다. 그러다 보니 종가에서 평년처럼 가을거지 잔치를 한다기에 슬그머니 끼어들어왔다. 분명히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수애미와 얽힌 매듭을 풀어볼 요량이다. 안방에 있는 큰아지매는 기척도 없이 방 안에 조용히 앉아 명심보감 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지만 귀는 창호지 밖에다 대고 열어놓았다. 아예 광수애미에게 소양이는 얼씬도 시키지 못하게 일러놓았으니 소양이 역시 아래채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허락받고 누워서 쉬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물론 평소에도 무거운 몸을 생각하여 일을 하지 말라고 듣기는 듣지만 그렇게 쉬는 것과는 영 다른 아주 가벼운 마음이다. 아이고, 이 집 며느리 덕에 우리도 호강 좀 해보지. 전기바닥에 퍼질러 앉은 안악들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입에 집어넣는 중에 창호 엄마이가 한마디 한다. 평소 같으면 이 집 며느리가 아니고 광수라고 불렀을 테지만 아직은 서먹한 마당이고 또 사실이 이 집의 며느리임에 그리 부른다. 남정네들에게 내놓는 상에는 수저나 사발, 대접 그리고 접시도 있지만 전기에 앉아있는 안악들은 모두 손에 든 것이 전부다. 누가 니 보고 호강시키 준다 카드노? 역시 입에 전조각을 넣던 광수애미는 입을 삐죽거리며 대꾸를 한다. 창호 오마이는 그래도 자신의 말을 받은 광수애미의 속이 반은 넘어갔다는 자신감에 걔도 광수 내가 이 동네 미기 살리는 기나 다름없지. 비록 뭐 내는 이 집 농사를 안 짓지만 안 글러? 한다. 좌중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는 창호 오마이의 말에 입에 다들 무언가를 물고 있는 안악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거린다. 그러는 사이에 대청에서 태섭의 목소리가 조근조근 들려온다. 입안에 음식물을 넣은 채 모두 자기 이름이 분명하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알듯 모를 듯 하니 안악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찡그려대며 틈틈이 입에 든 전을 오물거리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역시 회장님입니다. 하고 탄성이 흘러나온다. 왁자지껄한 소리, 웃음소리에 이어서 태광의 굵직한 목소리가 걸걸하게 흘러나오는 것에 정계의 안악들도 무슨 말에 저리 고맙다고 할까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 가고 우리 행님이 여 계신 동네 분들을 위해서리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씩을 사주고 키운 뒤에 이익을 농군다 꼭 합니다.
소작꾼들에게는 그야말로 횡재나 다름없는 제한이다. 틈틈이 꼴이라도 베다가 먹이고 이태 정도만 돌보면 송아지 한 마리가 그냥 떨어질 거래이니 큰 바람 맞은 후에 겨울날 걱정과 소작을 어찌 대처하느냐 하는 걱정을 다 씻은 듯이 벗겨내줄 뿐더러 더욱이 송아지 그릇까지 내놓으니 입이 벌어지고 할 말이 없이 그저 감업할 뿐이다. 아이고 회장님, 역시 우리 집안 뿐입니다.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찬사다. 전기에서도 대충 분위기를 알아채고 안악들도 얼굴에 생기가 돋는 듯하다. 하지만 창호 어마이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는 구석이 없다. 송아지를 줘도 키울 수도 없고 농사를 안 지었으니 구휼도 해당이 되지 못한다. 셀쭉한 얼굴로 눈을 내리깐 채 입에 든 음식을 쓸개 씹듯 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서 광수야, 내 좀 보제이 하고 전기를 나가버린다. 아까는 이 집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광수다. 한층 기가 오른 광수애미는 갑자기 덩그렇게 한마디 남기고 나간 창호 엄마의 뒤를 보더니 옆에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여어서 할 일이제 뭐 사람을 오라가라 카노 망할련 하면서 큰 엉덩이를 전기바닥에서 뗀 후 이미 어두워진 밖으로 나서보니 창호 어마이는 대문전에 서서 광수애미를 기다리는 눈치다. 내를 왜 보자카노? 창호 어마이를 향해 던지는 광수애미의 도도한 말투다. 밖으로 좀 나온나? 하고 대문 밖으로 나가고 영문을 모르는 광수애미는 오늘같이 종갓집 며느리 대접을 받고 기분이 좋은데 저 옆에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슬며시 궁금해진다. 사방이 이미 어두워졌고 더욱이 대문 뒤쪽은 더욱 어둡다. 니 함창서 누구 만났지? 누구?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광수애미는 어둠 속에서도 눈이 커진다. 하지만 놀라서 커지는 게 아니라 영문을 몰라서다. 뭐라카노? 어디서 누구를 만나? 육속관 뒤에 있는 감나무 밭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 광수애미의 머리가 갑자기 멍해진다. 그리고 어질어질해진다. 이 옆에 내가 그걸 어찌 안단 말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버벅거리기만 하는 사이에 창호 어마이가 뭔가 있구나 하는 눈치를 챈다. 누구? 두 손을 잡고 그리 애처롭게 울기꺼정 했는데 누구? 말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직접 보고 하는 말투다. 며칠 전이다. 태우와 어울리는 꾸루아이가 밤중에 술을 청하러 들렀다. 그리 반가운 손님도 아니지만 태풍 후에는 그야말로 입에 풀칠도 못해 받아놓은 술도 없이 술집이요 하고 있던 참이라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창호를 시켜 읍내까지 주랭랑치게 만들어 겨우 술 한 대를 받아오게 한 날이었다. 꾸루아이는 술상 옆에 앉아있던 창호 어마이에게 그 이야기를 풀어놓았던 것이다. 창호 어마이도 대수롭게 들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여자만의 직감으로 뭔가 구린내가 난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늘 광수애미의 거들먹거리는 꼴에 벨이 뒤틀리던 참이라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끄집어냈다.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서 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이다. 뭐라카노 이 옆에 내가! 광수애미는 우선은 부정하고 보자는 쪽으로 나섰다. 그것 외에는 별로 다른 방법이 순간 떠오르질 않으니 허리에 손을 대고 고개를 휘둘리며 눈을 부라린다. 네가 보고 하는 말이가? 조리도 없고 사리도 부족한 광수애미는 속이 타는 바람에 보았느냐 하는 궁금증을 그만 질문으로 내뱉고 말았다. 아무리 어둔한 광수애미지만 당황스런 순간에 헛말이 나온 것을 순간 아차 하고 느낀다. 보았느냐 하는 것으로 시인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그것을 창호 어마이가 놓칠 리가 없다. 내기는 말해도 된다. 내가 봤으니 다행이지. 딴 사람이 봤다고 하면 니는 어찌 되노? 광수애미는 당황스럽다. 벌에 쏘인 듯 정신이 가물거린다. 손을 잡고 애처롭게 울었다고? 비록 오라버니를 만나긴 했지만 돈만 건네주고 헤어졌는데 울기까지 해?
자신이 그때 그랬나? 하고 기억을 되돌리는 사이에 창호 어머니는 옳다구나 하는 마음으로 뒤돌아서서 한 발짝 걸어가며 말을 남긴다. 니 극하면 안 된대. 내만 알고 갈락했는데 치 하고 사라져버린다. 어어 하는 사이에 이미 창호 어머니는 어둠 속으로 가버렸고 광수애미는 벙벙한 정신을 애써 차리려 한다. 그리고는 자책한다. 애초부터 딱 잡아뗄 것을. 받느냐고 묻긴 왜 물을 것이며 창호 어머니한테는 말해도 된다고 했을 때도 역시 딱 잡아떼며 미친년이라고 욕이라도 한마디 할 것을 왜 그리 바보같이 휘둘렸는지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대청에서 우르르 내려오는 소리와 안악들이 시끌시끌한 전기를 분주히 드나드는 것으로 봐서 모임이 끝난 모양이다. 광수애미가 쏙 빠진 기운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전기로 가는 중에 남정네 누군가들이 인사를 건네지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아침나절에 떠났건만 밀양에서 기차를 바꿔 타고 김천까지 오고 보니 어느새 늦은 오후가 돼버렸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잡고 기차역을 빠져나오면서 우선 허기부터 채워야지 생각하며 개찰구를 빠져나오는데 순경 둘이 떡 버티고 서서 아이 여자 노인들은 보내고 남자들만 골라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다. 도민증 봅시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순경 하나가 쳐다보지도 않고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장서방은 난감하지만 등이 떠밀려 차례가 되었다. 없습니다.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직면해야 할 판이라 장서방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한다. 다른 사람의 도민증을 들여다보던 순경은 고개를 들어 장서방을 보며 도민증 발급한 게 언젠데 여태 못 만들어? 이쪽으로 서시오 하고 검사를 계속한다. 남은 사람들이 다 나오도록 검사를 마치기까지 한참이나 걸렸다. 장서방과 같이 붙들린 사람이 둘이었다. 하나는 꼬작물이 줄줄 흐르는 한복을 입은 중년이고 또 하나는 양복을 점잖게 차려입고 안경까지 낀 남자였다. 들고 있는 짐 좀 풀어보시오. 순경은 장서방 무리를 향해 말하고 양복쟁이는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을 열어 보이며 아침나절에 출장 가느라 옷을 바꿔 입는 바람에 신분증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에 연락하면 지금이라도 제가 누군지 알 겁니다. 순경과 신사쟁이는 몇 마디 학교 이름과 교장 이름을 주고받더니 인사까지 하고는 보내주었다. 그리고 한복 입은 남자 역시 인근 지역의 이름을 대며 면장 이름을 들먹거리더니 또 보따리를 들고 갔다. 이제 남은 사람이 장서방 홀로다. 장서방이 들고 있던 가방을 뒤지던 순경 하나가 그 속에 든 라디오를 발견한다. 흔치 않은 물건이다. 평소에 잠자기 전에 세상 소식을 듣는다고 마련한 라디오를 여행에도 들고 간 것이다. 라디오를 한 손에 지켜던 순경이 장서방을 보며 어디 사시오? 하고 묻자 상주 함창의 태봉이라는 동네에 삽니다. 하고 답하자 순경의 말투는 사뭇 위협적이다. 거기서 뭐하요? 그러나 그 위협을 느낄 장서방은 아니지만 귀찮아질 것이 성가시다. 그곳에서 머슴 살고 있습니다. 순경의 눈에 비친 장서방은 그야말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다. 서울 말씨에다 귀한 라디오를 지니고 다닌다. 그리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남자가 머슴을 산다고? 간첩 색출에 눈이 벌겋게 단 순경들이다. 혹시라도 소 뒷발질에 쥐새끼 잡듯 행운이 생기는 날에는 특진에다 포상금까지 그야말로 행제인 것이다. 서까지 갑시다. 달랑 혼자만 잡힌 신세다. 장서방은 가방과 소양의 건어물 보따리를 들고 경찰서까지 갔다.